끝난다. 여기의 경우는 일단 처음부터 완전히 록다운을 걸었고 대신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 그동안 독일 정부 기조가 여기서는 슈바츠누리라고 부르는 건데 재정 균형, 그러니까 빚을 하나도 지지 않는다. 빚하고 이거 해가지고 완전 균형이 독일 정부의 한 20년 넘게 재정 기조였거든. 독일 정부 기본적으로 큰 정부 노선이지, 복지국가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는 재정 균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추구하던 입장이었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모아놨던 건 이때를 위함이다. 거의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지자체도 돈을 풀고 정부도 돈을 풀었는데 그중에 이제 핵심이 한국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돈을 주잖아. 아니면 처음에 논의됐던 건 뭐 전체 가구의 70%였잖아. 그렇지.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가 있고 실업자들한테도 그 실업 부조가 원래 있는 게 있지. 1년이 지나면 노동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시기는 그것만 늦춰버리면 그 의무만 좀 빼주고 일단 돈은 계속 줄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원래 받는 돈이 있고 노동자들은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 보호가 굉장히 높지. 그럼 어디가 사각지대가 되냐면 당연히 자영업자들이나 프리랜서들이 사각지대가 되잖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엄청난 돈을 푼 거야. 나머지 영역은 원래 하던 지출을 이어가면 되는 정도고 원래 보호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이제 독일은 선별 지원을 하는데 왜 한국은 보편적 지원을 하냐, 이건 좀 안 맞아.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만들어서 자영업자들 살리는 모델인 거고 그런 보호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기존에 보호가 돼 있는 시스템이니까 사각지대 위주로 지원을 한 거야. 엄청난 돈을 풀었어. 1인당 최대 5,000유로니까 돈 1,000만 원 정도? 10인 이하 기업은 뭐 10,000유로 일단 첫 달에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록다운이 어떻게 연장되는지를 봐가지고 또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 그래서 처음에 일단 신청을 하면 3일 만에 돈이 들어오고 서류 심사 없이, 물론 서류에 이유를 써. 내가 기존 소득이 얼마인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줄었다, 이만큼만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쓰고 돈을 받고 만약에 이걸 초과한다 그럼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일단은 빠르게 지급하고 판별해서 지급하기엔 늦으니까 내년에 추가분은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난한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전액 보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원체 수익이 적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은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지. 한계가 딱 걸려있는 돈이니까. 대박 좋다. 그거 말고 이제 당연히 뭐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도 액수가 엄청 높고, 그래서 GDP 대비 돈을 푼 지출 비율이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높아. 학생들이 사각지대예요 지금. 학생들도 알바나 이런 걸로 소득을 유지하잖아. 그 액수도 되게 적은 액수야.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 대상이 아니야. 완벽하진 않으니까. 독일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했다면서요. 이제 락다운을 풀어달라고. 아 맞아. 대부분의 이제 언론 기사에서는 우익 단체들이 그랬다는데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시위대 대다수는 극좌 활동가였으나 극우 단체 지지자들과 다른 주변부 성향 단체들의 회원들도 참가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봤어요? 혹시 시위? 그 극좌 극우 틀도 있지만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안티백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 한국에도 김어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이념적 성향으로 보면 우익 성향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음모론적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좌파들도 많아. 유럽에는. 그러니까 좌파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런 국면에서는 같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뭐 코로나고 뭐고 해도 집회 시위라는 기본적인 근본 가치를 이런 식으로 많이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옛날에 헌법재판관이었던 사람의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이 사람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상사태를 근거로 해서 내려진 것이 일상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헌정주의 국가들, 법치주의 국가들에서 핵심적인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일반적인, 예를 들면 경향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의 의견이겠지. 서구식으로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의 의견. 그래서 당장 3월, 4월 지금까지 이제 집회를 지금은 한 100명인가까지 허용이 됐고, 집회 신고 낼 때 10,000명을 신고해. 그러면 1,000명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해주겠다. 대신에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라. 안 그러면 해산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 각 지자체들마다 다르게. 어쨌든 열어주긴 했구나. 집회하라고. 그렇지. 근데 이거를 과격하게 연행을 하고 물대포를 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의 경향을. 그러니까 그냥 좀 유순한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한다가 일단 주류적인 생각인 것 같긴 하고. 맞아.
아주 관심 주는 꼴이 되니까.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진 않아.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뉴미디어들이 이 사람들의 선전선동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간결한 메시지를 전파하잖아. 코로나 사망자 숫자 뭐 독감 정도밖에 안 된다. 위협은 과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국가는 개인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뒤에는 유대인이 있다. 이런 식의 음모론들이 있는 거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을 하다가 이제 뒤에 누가 있다. 중국 음모다. 미국의 음모다. 중국, 뭐 유대인 아니면 뭐 거대 기업들 있잖아. 네슬레, 폭스바겐, 콘체른 이런 게 이제 뒤에 있다.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무슨 음모를 꾸며? 그런 대기업 집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우리가 삼성 가지고 삼성 그냥 뭐 전자기업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삼성이 뒤에서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약간의 사실에 근거한 음모론들은 많이 있잖아. 그럴 수 있지. 비슷한 사회네. 사업이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엄청 큰 대기업 집단이야. 제약회사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의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거다. 또 위안을 삼자면 한국은 그래도 방역 대처를 잘하고 있어서 그런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정작 한국은 그렇게 뭔가를 희생시키고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사망자 비율도 낮추고 확진자 숫자도 적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 보면 어느 사회가 지금 민주주의가 펑셔널하냐, 그러니까 잘 돌아가고 있냐를 묻는다면 글쎄, 마치 이제 동아시아나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그게 억압 때문에, 감시 때문에만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고, 거기는 사망자 숫자는 낮지만 생활은 포기했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사실 분명히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있는 건 맞아. 뭐 개인정보, 사생활, 그다음에 서로 뭐 비난하는 문화가 되게 많이 폭증하고, 그다음에 소수 집단을 타겟팅한 폭력이 있는 것도 맞지. 하지만 또 전체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면 일단 일상이 돌아가고 있고 경제도 돌아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기능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정부가 잘한다 하는 거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뭐 디지털 뉴딜을 해도 하세요 하고, 뭐 공적 의료를 해도 하세요 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문제지. 개인정보 관해서는 진짜 사실 뭔가 정답이란 게 없잖아. 아니, 사람들 대다수가 뭐 괜찮다, 내 개인정보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뭐 어떤 게 과연 진짜 민주주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그렇게 뭐 규범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민주주의관이랑 기본적으로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국민의 말을 듣는 효율적인 정부를 갖는 거가 난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 시민의 생명을 잘 보호할 줄 알고 시민들을 섬길 줄 아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서구식의 민주주의 이해라면 이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의 문제를 같이 결정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다른 이해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냥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나 그거의 이제 중요성에 대한 가치 평가도 분명히 다른 건 있지, 사회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되게 급속 근대화를 했잖아. 그 민주화조차도 효율성의 견지 아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일이 돌아가는 거. 우리가 이제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를 얻었어. 이런 것도 되게 효능감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한국 사람들한테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 그랬을 때 잘 돌아가고 있다라면 지지할 수 있는 거야.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정보 추적 같은 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회의 반대자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반대자들 혹은 이제 사회의 소수자들, 정보가 드러나게 되면 분명히 큰 불이익을 받는, 거짓말할 권리가 없는 사회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시민사회 윤리란 진짜로 투명함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 그러니까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이제 한국식 개인주의라면, 유럽식 개인주의는 개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권리, 존중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다들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가 아니라 그냥 다른 형태의 개인주의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수천 명이 죽더라도 가치가 없는 죽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그냥 대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야 그 죽음이 헛된 게 안 되는 그런 사고 회로도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테러 방지법을 생각해 보자고. 테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감시 수단을 다 용인해 줘야 되냐. 물론 이거는 되게 흑백 논리지만 이제 논리화하자면 테러
테러가 발생할 위협을 알고 있더라도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지킬 것이냐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테러에 관해서는 후자 쪽을 지지할 사람들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똑같지 않냐는 거야. 일리는 있지. 틀린 말은 아니지. 한두 달 전만 해도 유럽에서 생태계가 뭐 복구되고 있다 뭐 그런 희망에 가득 찬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후변화의 그러니까. 시대에. 공장은 또 계속 돌아갈 테고 여행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었는데 항공산업 특히 이미 파산하는 기업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거는 거의 다시 복구가 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이 다 국외로 여행 가는 문화가 사실 오래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엄청나게 싼 항공요금으로 막 어디든 갈 수 있는 유럽은 특히 싸. 저가항공이 정말 정말 싸거든. 이런 문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는 기후위기의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잖아. 유럽에서 탄소 배출량 기업으로 10개를 꼽으면 위에는 다 에너지 기업들이야. 그 다음에 2개가 있는데 이지젯하고 라이언에어야. 저가항공 2개. 그냥 확실히 다른 문화로 들어가겠지.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감시라든지 데이터 관련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할 테고 성장할 여지도 있는 것 같고.